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의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상식, 시사교양, 문화와 여행 등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을 담은 내 곁의 국민연금을 개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봄호에 이어 이렇게 여름호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몸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에 햇볕을 가려줄 시원한 그늘을 만나게 되면 더없이 반갑겠죠? 이미 많은 지역에서 버스 승강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파라솔형 그늘막이나 쉼터를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그늘을 만들고 아래에 의자를 놓아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여름의 풍경을 즐기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여름호 첫 번째 순서 국민연금 바로보기 이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외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오늘 국민연금 바로보기 이슈 속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김혜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박사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도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6년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07년부터 시작된 연금 개혁은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1961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1994년과 2000년에 개혁이 있었고 2004년에는 대대적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연금 개혁의 주요 방향은 무엇인가요? 연금 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금 개혁은 적정한 연금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 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이자 공적연금 제도의 핵심적인 개혁 이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반대로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지출은 증가하게 되므로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불안정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이 계속해서 실시되는 다른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공적연금 제도의 근원적인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만약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이 높다면 이것은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연금 개혁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 요건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축소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여 연수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후생연금 제도의 가입 대상을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에서 주 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소득비례 연금 제도인 CPP의 소득 대체율을 25%에서 점진적으로 33.3%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수급 연령을 상향시키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200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인상하는 개혁을 실시한 바 있고, 캐나다도 CPP의 보험료율을 현행 9.9%에서 점진적으로 11.9%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30년까지 67세로 점차 연장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금 개혁 중 성공적인 사례는 어느 국가이며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해외 연금 개혁 사례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사적연금을 강화해왔으며 이로 인해 노인 빈곤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 개혁 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금 개혁이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당초 마련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연금 개혁 성공 요인은 다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연금위원회는 노인 빈곤, 연금 재정 문제 등 연금 제도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둘째 요인은 사회적 합의 과정입니다. 영국 정부와 연금위원회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급진적 개혁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것은 제도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제도 변경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였고,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개혁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노후 소득의 현실을 자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함을 교육한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개혁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연금 개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국민연금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2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것이었습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의 특징은 다른 이해 집단보다 정부가 주도한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 제도의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는 매우 작아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연금 개혁의 특징은 정당 및 국회, 이해관계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도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각 정당에서 개혁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 과정도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도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노후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연금 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다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안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되었고, 이것은 지난 제3차 재정 계산 결과 2060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기보다 3년이 단축된 결과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인구 사회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금 개혁과 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과거부터 연금 개혁을 실시해오고 있음에도 미래의 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노인 빈곤율을 예상하면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7년 이후 아직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주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개혁 과정에 국민 등 이해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1차 및 제2차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았듯이 아직 우리나라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 등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바로 보기,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3월 말 기준 2,192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1,384만 명, 지역 가입자 726만 명, 임의 가입자 33만 명, 임의 계속 가입자 4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가 63.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 가입자는 33.1%, 임의 계속 가입자는 2.2%, 임의 가입자는 1.5% 비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88년에 443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192만 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바야흐로 2019년 우리는 1인 1연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62만 명인데요. 노령연금 380만 명, 유족연금 75만 명, 장애연금 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령연금이 82.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16.2%, 장애연금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462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가입하셔서 평생 월급 국민연금을 꼭 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기네스 기록입니다. 이번 호 연금 종목별 최고 금액 수급자 기네스 기록입니다. 먼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 기록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63세 동갑내기 부부가 차지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부부 합산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월 332만 7천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약 28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분이 납부하신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부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최고 금액을 받으시는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수령하시는 66세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302개월 동안 7,339만 2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208만 6천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수급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으로 374개월 총 9,994만 8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88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몇 살일까요? 바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12세 남성으로 매달 23만 7천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수급자는 부산에 사는 2세 여아로 매달 24만 8천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누적 수령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타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72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155개월간 매월 127만 원씩, 현재까지 1억 7,500여만 원을 수령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납부하신 금액은 총 4,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평생 월급 국민연금, 대박이네요. 청취자분들 모두 놓치지 마시고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코너였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이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권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의 소통과 주주 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 도입 후 현재까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총 20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국민연금공단 챗봇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나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가요? 주주권 활용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바로보기 마지막 순서는 행복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의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신중년 노후 준비 아카데미를 통해 신중년 세대의 노후 준비와 삶의 재충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중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50에서 64세를 조명하면서 신중년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이고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55에서 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현재 721만 명이 넘으며 조만간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체 국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러한 신중년의 노후 준비와 삶의 재충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는 아카데미와 수료생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으로 진행되며 아카데미는 1에서 2개월간의 기본 학습과 실습을 병행해 과제를 실천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커뮤니티는 서로 소통하며 꾸준히 학습 내용을 실천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국민연금에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활동을 코칭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는 처음 하는 이색 사업으로 2018년도에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서울 북부, 서울 남부, 부산 3개 지역본부에서 311명의 수강생이 12개의 아카데미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13개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6개 법인을 설립하고 31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국가유공자 구술 자서전 발간 사업, 무연고 장애인 시설 리모델링 등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상업출판, 수필가 등단, 기자활동 및 칼럼 기고 전문 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국민연금에서는 신중년의 노후 준비와 삶의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관심사나 삶에 대해 직접 글을 쓰고 한 사람당 한 권의 책을 제작하는 작가 탄생 프로젝트와 신중년이 된 나와 세상의 이야기를 다큐로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성법 및 촬영 기법에 대해 학습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찍은 사진과 짧은 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사진 에세이 아카데미와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로컬 여행 디자이너 양성 과정도 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심사나 삶에 대해 직접 글을 쓰고 기본 이론 학습과 현장 탐방 등을 거쳐 서울시 공동체 주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주거 아카데미와 일상에서 버릴 것과 남길 것에 대해 짚어보고 주거공간 정리수납법을 배우는 정리수납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는 서울 북부 지역본부 노후준비 서비스팀 02-2176-9918, 서울 남부지역본부 노후준비 서비스팀 02-3416-6127, 부산지역본부 노후준비 서비스팀 051-797-7223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공단의 서비스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접점을 결합하여 주민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영월군과는 영월 지역에 특화한 로컬 여행 디자이너 프로그램인 영월통신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콘텐츠를 기획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와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족 없이도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드라이버와 동행인을 양성하고
강남구는 임대 아파트 내에 동행 차량 전용 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보기 행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는 우리는 지금 행복 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팜 원승현 대표의 행복 담론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1983년, 유달리 민감한 체질에 건강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고추밭에 농약을 치는 날이면 멀리서 농약줄만 잡아주며 서 계셔도 3일씩 알아놓으셨다고 한다. 하루 이틀 농사 짓고 말 것도 아닌데 농사 짓는 사람부터 건강하게 살자며 아버지는 농약 없는 농사를 시작하셨다. 유기농이 뭔지도 모르던 젊은 부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유기농사꾼이 되었다. 나는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유기농업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80년대에 유기농을 한다는 것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조차 무시하는 이른바 바보나 하는 농사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엔 풍족하지 못한 집안이 원망스러웠고 성인이 되어선 그런 부모님의 대우받지 못하는 삶이 그저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부모님을 재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두 분이 지켜온 가치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내가 안타깝게만 여겼던 두 분이 걸어온 길이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여러 브랜드 작업을 해보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이 지켜온 유기농업의 가치를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브랜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시골로 오게 되었다. 사실 나는 살면서 귀농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잠깐씩 해본 농사일은 어린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만큼 너무 힘들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농사일보다는 두 분이 지켜낸 가치를 브랜딩하는 것만이 오로지 귀향의 이유였다. 그런데 단순한 로고나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타협 없이 지켜낸 결실을 브랜드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선 나 또한 농업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농사일을 조금씩 겸하게 했다. 오랜만에 해본 농사일은 역시나 쉽지 않았고 정이 가지 않았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내 몸이 이렇게 구석구석 전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일이기에 진심을 담아 브랜딩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농사일만큼은 나의 업이 되지 않았으면 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귀농을 결정하게 된 건 농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일 년에 잘해봐야 두세 번 짓는 게 농사이고 평생 다 해봐야 100번도 연습하기 힘든 게 농사야. 하다못해 방망이를 깎아도 10,000번은 연습하고 나서야 장인 소리를 들어도 들을 텐데 100번도 안 지어본 농사는 가당치도 않지. 그래서 대를 이어 해야만 하는 일인 거야. 그저 담담하고 우직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 이젠 농업 관련 큰 상도 많이 타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으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분이다. 40년 가까이 유기농을 하셨으니 그 정도면 이 업계에선 장인이라고 불려야 되지 않겠냐는 나의 물음에 돌아온 답변이었다. 저 대답 덕분에 나에겐 무거운 사명감이 생겼다. 저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유지해온 땅을 자식인 내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 브랜드는 결국 헛껍데기에서 끝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저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요. 생각은 장하다만 할 수 있겠냐? 좀 걱정은 되는데 해봐야죠.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처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또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어렵고 어느 업종보다도 만만치 않은 노동량을 요구하는 농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쉽게 용기가 나진 않았다. 브랜딩을 하며 간간히 도와드리는 것과 농업에 결국 땅을 살리는 길만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켜오신 땅과 농법을 지키며 작은 농장에서도 알차게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받은 행운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브랜드와 파머를 합친 새로운 직업, 브랜드 파머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농사를 주로 짓는 낮과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집중을 하고 농사일이 없는 밤과 농한기에는 농업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여 실행한다. 쉽게 말해 투잡인 셈이다. 사실 농사 하나만 짓기에도 농부의 삶은 충분히 고단하다. 농사를 지으며 브랜드까지 만든다는 게 쉽진 않다. 하지만 나의 행보가 앞으로 농사를 시작할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 부모님 삶의 끝에 보람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삶도 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장에서 몇 년간 농사를 직접 지어보며 주변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처럼 땅을 살피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농부들이 요령만 늘고 깊이는 없어지는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농업기계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런 시대에 귀농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한다. 농민은 땅을 살리고 살아있는 땅은 농작물을 이롭게 키우며 이롭게 자란 농작물은 사람을 건강하게 살린다. 아버지께선 항상 이 삼생을 강조하셨다. 결국 땅을 살리는 길만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많은 귀농인들이 이 점을 깨달아 땅을 살리고 이롭게 농작물을 키워 스스로를 살리는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우리 농업 현장도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농업에 내일이 있다. 우리는 지금 행복담론. 오늘은 그래도팜 원승현 대표의 행복담론으로 함께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볼 때, 차와 사람들로 꽉꽉 막히는 도시를 활보할 때, 이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면 파란 하늘과 실록의 숲이 아름다운 농촌에서의 삶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그저 꿈만 잔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가 아닌 안락한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안락한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것을 귀농귀촌이라고 하는데요. 귀농귀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귀농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며
귀촌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이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것을 뜻한다면 귀촌은 더 넓은 의미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셈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귀농귀촌인 통계청 집계를 보면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는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귀촌 가구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51%로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간 귀촌인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전세난 등으로 집을 교외에서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중요한데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먼저 귀농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을 한 뒤 어디에 정착할지 결정한 후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고 기를 작물과 영농 기술을 습득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 속 행복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오늘은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지역 임의 계속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월 보험료가 87,300원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월 43,650원을,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하시는 보험료의 2분의 1만큼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의 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 소득 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2,8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이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문화와 최신 유행을 함께하는 문화와 풍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다. 이번 호에서는 천년의 시간, 천번의 머무름, 천년고도의 고장 경주를 만나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경주에서 발걸음이 묶이고 말았다. 시선을 던지는 곳마다
들어선 골목마다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천년고도의 모습은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깊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경주는 기원전 57년 신라가 건국된 이후 992년 동안 신라와 통일신라의 도읍지였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온 왕조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만큼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특별하다. 한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도다. 신라는 나라가 건립된 이후부터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았다. 경주의 도시 전체의 산지에 있는 신라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경주역사 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2000년 경주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각 시대별 또는 테마별로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듯 경주도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뉘어 있다.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들의 휴식처인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와 산성지구로 구분된다. 신라라는 이름으로 보낸 1000년의 시간 위에 또 한 번 1000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왔으니 사실 경주를 단순하게 신라의 천년고도라고만 단정지어버리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유산 위에 그 다음 세대들의 문화가 덧대어지면서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멸망한 왕조의 터전 위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웠고 옛 시절의 부귀와 영화를 더듬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고 또 흩어진다. 경주를 찾는 이들은 현재의 모습 속에서 1000년도 더 전에 존재했었던 시대의 얼굴을 그려낸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남산은 경주에서도 대표적인 야외 박물관이다. 불교가 신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남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왔다. 불교가 전래된 후에는 남산을 불교의 성지인 수미산으로 여기고 많은 절과 불상, 불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산이 불교 문화의 보고로 불리게 된 연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신라의 유적으로 남산이 갖는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곳에서 왕조가 시작되었고 또 끝맺음 당했다는 것이다. 신라의 기원은 남산 서쪽 기슭 나지막한 언덕의 나정에서부터 비롯된다. 신라가 국가로 자리 잡기 전 이곳은 6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의 촌장들이 나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백마와 알을 발견했다. 그 알에서 나온 이가 바로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다. 우물은 메워졌지만 신화는 남아 전해졌다. 알에서 태어난 그는 신라의 시조가 되었고 그가 세운 나라는 1000년 동안 한반도의 한 국가로 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통일국가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나정의 남쪽으로는 포석정이 있다. 포석정은 통일신라 당시 신라 왕실의 별궁으로 이곳에서는 왕들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즐겼다.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물길 위에 술잔을 띄워놓고 술잔이 멈추는 자리에 사람이 시를 읊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중국의 명필 왕이지가 즐겼던 유상곡수연을 본떠서 만들어진 곳으로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었지만 현재 그 자취가 남아있는 곳은 경주 포석정뿐이다. 통일신라 말기 이곳에서 연회를 즐기던 경혜왕이 후백제 왕 견훤의 침략을 받아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포석정은 풍류의 공간에서 신라 패망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경주의 특징 중 하나는 도시의 한가운데 죽은 자들의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릉원은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사후 세계를 위해 준비해둔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매장을 위한 단순한 무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집들 사이 우뚝 솟아있는 고분, 1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옛 신라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경주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왔음이 느껴진다. 아름다운 고분이 겹겹이 놓여 만들어진 능선 사이의 길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즐겨 걷는 산책로다. 삶과 죽음의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따라 걷다 보면 잡다한 생각들은 모두 떨쳐내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게 된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경계. 고분 안과 밖. 어쩌면 불과 1m도 되지 않을 그 경계 건너 1000년의 시간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경건해진다. 신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유물 중 하나인 천마도 역시 이곳 대릉원에 있는 고분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다. 천마도가 발견된 고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는데 금관을 비롯해 장신구와 무기, 유리병, 그릇 등 1만여 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진품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지만 이곳 천마총 전시장에서도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지기 전에 월성으로 향했다. 신라 왕궁터로 알려진 월성은 모양이 꼭 반달을 닮아 반월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넓게 펼쳐진 월성의 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목들이 우거져 운치를 더한다. 월성의 동쪽에는 신라 궁궐의 별궁, 정원인 동궁과 월지가 있다. 이곳은 신라 최초의 문화공간이자 중심지였다. 남천이 흐르는 남쪽을 제외하고 동쪽, 서쪽, 북쪽으로 인공호수인 해저를 만들어 궁궐을 방어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록만 남아 전해지고 그 안쪽으로 흙과 돌을 섞어 만든 성벽 유적지만 남아있다. 월성에 남아있는 동궁과 월지는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월지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연못 옆에 임회전이란 정각을 짓고 신라를 찾은 귀빈들을 대접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통일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태조 왕건을 위해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아름다운 동궁과 달이 비치는 연못 월지의 야경은 경주에서도 손꼽히는 경관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첨성대가 있다. 첨성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만든 건축물로 천문관측에 사용되었다. 이곳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농사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별을 관측했다고 한다. 하지만 첨성대가 월성과 기말지가 태어난 숲인 계림 사이의 넓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천문관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높이 약 9.5m, 호리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첨성대는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수학여행 필수 코스로 이곳에서는 언제나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신라 달빛의 그윽함과 현대적 조명의 화려함이 더해져 황홀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통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응답하라
2019 시간입니다. 지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필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응답하라 2019에서는 우리 삶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는 필환경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수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편의를 위해 만든 플라스틱이 이제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매년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대략 3억 3천만 톤에 달합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9%만이 재활용되고 약 12%는 수거되며 나머지 79%는 매립되거나 쓰레기로 방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2050년까지 약 12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이 중 12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서 햇빛에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태계 순환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 해산물, 소금을 통해 마침내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아름다운 섬나라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후가 상승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들이 늘고 있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문제이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환경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핵심은 일회용 컵, 비닐봉지, 플라스틱 제품 등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고 어쩔 수 없다면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5가지 R단계가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리퓨즈,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줄이는 리듀스,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을 재사용하는 리유즈,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나머지는 썩히는 로트 단계입니다. 사실 플라스틱 제품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되고 또 남용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대부분의 공산품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 시작부터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와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미 땅속에서 빨리 분해되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비닐, 종이 상자 등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기존보다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일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 부르죠.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자인과 가치를 더해 친환경 제품으로 리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폐가구의 문짝으로 더 멋진 테이블과 의자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로는 피트 하인 이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오래된 공장의 벽면과 바닥,
선박의 갑판, 폐기물을 소재로 하여 의자, 침대, 책상 등 다양한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업사이클링 운동이 활발한데요. 수입 생도 자료를 활용해 가방, 컵받침 등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기업, 선거 때 발생하는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중화 교육,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 등을 위해 2017년에 서울 세활용 플라자를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생물과의 공존, 크루얼티 프리는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크루얼티 프리의 핵심 가치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떤 동물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동물 실험 금지는 상당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인도,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는 화장품 동물 실험을 완전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남미, 호주, 대만, 일본 등도 동물 실험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문화와 풍경, 응답하라 2019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문화와 풍경, 이번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재즈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재즈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운 음악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쉽게 재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비롯해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에 재즈가 사용되는데요. 대중가요를 들으며 가사를 외워 따라 부르는 것처럼 많이 들으며 익숙해진다면 재즈의 선율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재즈를 쉽게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보컬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빌리 홀리데이의 I am a fool to you, 로라 피지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리사 오노가 부른 I wish you love, 줄리 런던이 부른 Fly me to the moon, 엘라와 루이의 칙 투 칙 등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재즈 보컬 곡인데요. 재즈는 연주자의 즉흥 연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초보자는 같은 곡을 다시 듣더라도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컬이 들어간다면 멜로디를 기억하는 것이 쉬워지고 제목과 멜로디의 대략적인 흐름도 짐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곡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들어본 음반은 대부분 재즈 스탠더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1930에서 1950년대 뮤지컬, 영화 등을 통해 발표된 곡으로 연주자가 즐겨 연주하는 인기곡을 뜻합니다. 스탠더드 곡으로는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1927년, Body and Soul 1930년, Summertime 1935년, My Funny Valentine 1937년, Autumn Leaves 1950년, Fly Me to the Moon 1954년 등이 있습니다. 재즈 연주자는 주로 재즈 스탠더드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보집 리얼북에 담긴 악보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단순하지만 연주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스탠더드의 멜로디를 익히고 있다면 즉흥 연주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연주자가 만든 창작곡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명곡 20선을 선정하여 다양한 연주 버전을 들으며 반복해서 감상하면 됩니다. 세
세 번째는 음반으로만 듣기보다 직접 재즈를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재즈는 연주자 위주의 음악으로 연주자들의 해석은 저마다 다르고 무대에서는 즉흥 연주가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같은 곡을 동일한 연주자가 시간차를 두고 연주해도 연주할 때마다 색다른 느낌을 주죠. 또 같이 연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재즈의 멜로디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연주자에 따라 재즈의 멜로디가 달라지는 점이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와 책을 통해 재즈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재즈는 특히 영화에서 빛이 나는 음악인데요. 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인기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의 이야기를 다룬 버드,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의 이야기를 그린 라운드 미드나잇, 천재 뮤지션 챗 베이커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본투비 블루처럼 실제 연주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도 꽤 많이 개봉되었습니다. 재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 내내 긴장감이 흐르는 위플래시, 유쾌한 성장 영화인 스윙걸스, 주인공의 사랑과 꿈을 그려낸 라라랜드 등 재즈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로 부족하다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재즈 총론, 재즈북이 가장 두루 읽히는 입문사입니다. 황덕호의 그 남자의 재즈 일기는 소설처럼 술술 읽히고 남무성의 재즈 잇업, 만화로 보는 재즈 역사 100년은 재즈를 만화로 푼 책입니다. 또 재즈 매니아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재즈 에세이 등은 우리를 한층 더 재즈와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우연히 접한 재즈에 매혹되었나요? 재즈에 호기심이 생겼다고요? 하지만 재즈 초보자들은 막상 어떤 재즈를 들어야 할지, 어떤 스타일의 재즈를 먼저 들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이런 재즈 초보자들을 위해 마장뮤직앤픽처스 대표인 하정욱 음악 칼럼니스트가 추천하는 초보자를 위한 입문용 재즈 앨범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앨범은 2015년에 발매된 다이아나 크롤의 월플라워입니다. 현존하는 재즈 보컬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다이아나 크롤이 부른 팝의 명곡이 담겨 있는데요. 귀에 익은 팝의 선율을 재즈로 해석하되 과잉하지 않고 절제된 감성으로 우아하게 색칠한 곡으로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앨범입니다. 두 번째는 1954년에 발매된 챗 베이커의 싱스입니다.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 불렸던 챗 베이커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목소리가 담겨 있죠. 청량한 트럼펫 연주로 마치 시를 읽듯 서정적으로 펼쳐내는 그의 싱그러움이 묘한 슬픔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즈 앨범은 1959년에 발매된 마일즈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인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재즈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재즈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개척했던 마일즈 데이비스가 최고의 세션들과 창조했던 명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움이 발견되는 마법이 숨겨져 있는 앨범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재즈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재즈 클럽에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재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색다른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재즈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문화와 풍경, 문화살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잘 익은 여름 제철 과일은 보약과도 같은데요. 여름 제철 과일은 몸속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맛 좋은 보약인 셈인데요.
여름철에 먹으면 맛과 영양이 금상첨화인 제철 과일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름 제철 과일의 대표라고 하면 수박을 빼놓을 수 없죠.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 해소와 해열에 좋은데요. 단맛인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함유돼 피로 회복에 좋고 식이섬유는 소화에 좋으며 칼륨이 많아 근육 이완과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죠. 또한 수박의 과즙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과 단백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수박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죠. 다만 수박은 찬성질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씨에는 시트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를 삶아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수박은 손으로 두드렸을 때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것이 달고 식감이 좋은데요.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검은 줄무늬색이 진하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싱싱한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편 배꼽 부분이 당도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배꼽이 작을수록 당도가 높으니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10원짜리를 꺼내어 배꼽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보라색 푸드의 대표 과일이죠. 씨 없는 통과일인 블루베리는 항암,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구성하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로 눈과 두뇌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비타민 C, E, 칼슘, 절, 망간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무려 18종이나 들어있고 피를 맑게 하여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역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니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싱싱할수록 과육이 단단하며 색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면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루는 과분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달고 영양 함량이 높습니다. 복숭아 100g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아스파르트산이 357mg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오렌지의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양인데요. 아스파르트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위로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죠. 피부 건강, 면역력 증강에 좋은 비타민C도 듬뿍 들어있어 여름철에 기운을 북돋는 데는 복숭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기침, 가래 등 폐질환에 좋아 약으로 쓰기도 하고 체내 니코틴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흡연자에게도 좋습니다. 아스파라긴산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표면에 흠집이 없고 깨끗한 것이 좋은데요. 봉합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균등한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타원형보다 동그란 원형이 더 달고 맛이 좋습니다. 또 복숭아에는 특유의 단향이 나니 향을 맡아서 단내가 많이 나고 진한 것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복숭아 털은 잔털이 고르게 나 있고 털이 잘 벗겨지지 않는 복숭아가 최상급입니다. 체리는 작지만 효능이 강한 과일인데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 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리는 항염증 식품으로 관절염, 통풍 등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멜라토닌을 공급하는 천연식품이라 불면증이 있거나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여름철에 체리를 섭취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체리에 함유된 칼륨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해 고혈압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심장혈관에도 좋습니다. 신선한 체리에서는 광택이 나며 검붉은색을 띨수록 달고 맛있습니다. 좋은 체리는 일단 알이 크고 표면에 주름이 없어야 하는데요. 팽팽하고 매끈하며 탄력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건강과 상식, 보약과도 같은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의 국민연금 2019년 여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톡,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어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시는 최정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장애연금의 대상자, 조건, 수령액 등이 궁금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출생 연도별로 60세에서 65세 차등 적용되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 이주 국적 상실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는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초진일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둘째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셋째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령하시는 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하며 장애 1급에서 3급에는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장애 4급은 해당 연금액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완치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최정현님, 오늘 국민연금 Q&A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만약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셨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하셔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해 더 많아진 기초연금액.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에 달라진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2019년에는 그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 2천 원으로 각각 6만 원, 9만 6천 원이 인상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난해 최대 25만 원이었던 연금액이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상담이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도 어르신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은데요. 기초연금 신청은 무료이며 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 비밀번호, 접수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맞아 국민연금에서 새롭게 발행하고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 오디오 클립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사회보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 시사교양, 문화여행 등 정확하고도 다양한 재미있는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름만이 가지는 밝고 청량한 분위기가 있죠. 이번 여름을 충분히 즐기신 후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